안녕하세요. 저는 제 또래 사연들을 재미있게 들어왔던 사람인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주변 정리를 하고 나니 저도 뭔가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세대를 지나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표현은 좀 서투르기에 아이들 도움을 받아서 보내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제 이야기가 하나의 사연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 신기하고 뿌듯하기도 하네요. 저희 부모님은 6.25 때 엄청 고생을 하시고 생이별을 하셨다가 나중에 어렵사리 다시 만나 함께 살아오셨는데요. 저는 46년도에 태어나 장녀이고 제 밑으로 줄줄이 딸린 동생들은 엄마만큼 저를 의지했습니다. 누나, 나 너무 배고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산에 뭐라도 뜯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남동생들이며 집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며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써야 했어요. 한편으론 저 역시 무척 어리광 부리고 싶었던 나이였으나 전쟁 이후에 그런 것들은 사치였던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저도 어린 나이로 여기저기 주워들은 게 많다 보니 당시 참 무섭고 흉흉하게 느껴졌었답니다. 특히 우리 외삼촌은 징집되어 가신 이후에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셨죠. 아이고, 우리 현식이 이놈 언제 다시 볼 수 있다냐. 내가 그놈만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다 뜯겨나가는 것 같아. 이러고도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내가 숨을 이어가고 있다니. 불쌍한 내 동생 어떡해. 밤에 잠결에 맨날 이렇게 눈물을 적시시는 엄마며 그걸 괴로워하다 못해 나중엔 화까지 내는 아버지를 보면서 참 답답했었답니다. 아니, 천원만 그리 된 거요? 여기 천원 마냥 끌려간 애들이 벌써 주변에 몇이야. 아, 언젠가 돌아오겠지. 우리 사촌 형도 이북으로 넘어갔단 얘기가 있어. 이건 아예 기약도 없고 하니까 내 꼴이 더 힘든 거 아니여? 어린 나이에 제가 들어봐도 아버지의 이런 말은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본 기억이 거의 희미한 외삼촌은 당시 학생이었다고 들었어요. 1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쟁이 나자마자 여기저기 함락되고 밀고 들어오니 나라에선 정말 답이 없었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모조리 잡아갔으니까요. 엄마는 동생을 완전히 숨기지 못한 자신에 대해 가슴을 쳐대며 그렇게 후회를 하셨죠. 내가 미쳤어. 그 전에 산에 올려보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전부터 산에서 웬 이상한 놈들이 내려왔다고, 뭐가 막 터졌다고. 그때 옆집 경순이네 할머니도 그 집 애기 데리고 퍼뜩 산으로 도망갔었는데. 아휴, 진즉 경식이를 데리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내가 미쳤지. 이렇게 엄마의 가슴앓이와 곡소리는 끝이 없이 계속 들려왔고 그 일은 결국 한 장의 종이로 결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엄마는 오래도록 어쩌면 예상을 하고 계셨을지도 모르지만요.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그만 기절을 해버리셨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외삼촌의 전사 통지사였어요. 어린 나이에 끌려간 외삼촌은 제 기억에 정확히 어느 지역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학도병들이 많이 싸우고 죽었던 어느 곳에선가 숨을 거두셨더군요. 네 외삼촌이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 애였는데 여자애만큼이나 예쁘게 생겨서 어딜 가나 귀여움 받던 애였는데 살아있었으면 엄마의 이런 피가 섞인 울음에 아버지는 더 견디지 못하겠던지 대뜸 자리를 피하셨고 우리 남매들도 덩달아 억울하고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외가에서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빨리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만이 아니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큰 외삼촌까지 다 비통한 분위기였죠. 휴전이 되고 난 이래로 여전히 살기 힘들었던 것은 그 당시를 살아본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도 몇몇 보였지만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쏟아지는 폭격 안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렇게 오랫도록 보면서 피난을 다녔지만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은 뭔가 더 다르더군요.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대는 걸 보면 더 무섭기도 했었고요. 저기 영철이네는 어찌어찌 돌아오긴 했다만 아주 정신병이 걸려버린 모양이야. 저 눈 좀 봐. 살기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돌잖아. 저 집 할머니는 얼른 아들 어디 요양 보내던지 내보내야지. 전쟁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대. 그게 북한군인지 아니면 우린지 솔직하게 알게 뭐야. 근처 사는 것만 해도 무서워 죽겠어. 이때 간간히 느꼈던 전쟁의 참상이란 이렇게 잠깐 귀 넘어 듣기만 해도 무서웠고 먹을 것도 없고 다들 쩔쩔 굶던 때고 인심은 진짜 먹고 퍼주려고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는 외가에 기대어 살고 있었고 완전히 굶기만 하진 않았었는데요. 사는 게 팍팍한 건 비슷했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빠 역시 헤어진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작은 아빠와 고모들도 만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언제쯤 순자며 순택이 순옥이를 만날 수 있을지. 나만 혼자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건가? 이런 소리를 하면서 씁쓸해 하시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형제들과 그렇게 생이별을 당한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었으나 부모님이 각각의 형제들과의 아픔이 있다 보니 그걸 가까이서 체험하기는 했었어요. 나중에 저는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도시로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 70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혼자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봤자 아무런 대책이 없고 어떻게든 가정이건 어디건 소속되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었으니까요. 이 시기에는 전쟁의 기미가 많이 사라지긴 했었지만 여전히 나라가 어려운 때긴 했어요. 동갑내기였던 우리 둘은 힘을 합쳐서 아주 작은 방을 얻었는데요. 남편 역시 저처럼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바로 목공기술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디 작은 교회당도 만들어주고 건물 같은 것들을 지어주는 것을 도와주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저도 어른들의 소개로 사람 하나는 성실하다는 말을 듣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영순이 너와 동갑이라고 하더구나. 이름은 김만식이야. 딸린 형제들이 있기는 한데 집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다. 맏며느리감을 구한다고 하는데 영순이 너만은 며느리감이 어딨냐. 생활력 강하지, 심성곡지. 그러니까 한번 선이라도 봐라. 그렇게 해서 만났던 이 사람은 투박하고 인물은 없었지만 그래도 참 선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둘 다 맞이이다 보니까 얘기도 잘 통했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입에 풀칠하느라고 바빴고 그 집에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려니 정신이 없긴 했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홀 시어머니로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도 막 야단스럽거나 고집스럽거나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렇게 좁고 불편한 집안에 맨날 얼굴을 딱 붙어보고 살다시피 하는데도 전혀 까다롭지 않으셨답니다. 남매들 키우느라 손과 발이 다 부르트고 입술도 땡땡 부어오르셔서 잘 안 가라앉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이건 전에 애들 주려고 뭔 열매가 있어서 따먹었다가 그때 독이 어떻게 오른 건지 몰라도
계속 이 모양이구나. 다들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얻어 살게 된 거지.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늘 수더분하고 표정 변화도 별로 없고 움직임이 조용하신 분이라 먼저 뭔가 여쭤보기 전에는 딱히 말을 많이 꺼내시는 성격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늘 저에게 그런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다른 험한 일은 다 자기가 밖에서 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아니, 그 시대 고생 안 하고 안 힘들었던 사람은 없을 테지만 말이야. 특히나 아버지가 그렇게 가시고 한동안 어머니는 진짜 정신을 잃으셨었거든. 얘기를 들어보니 결혼 무렵 아버님에 대해서 대강 듣기는 했지만 아주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어요. 6.25 때 전사하셨다. 나중에 통지서를 받고 알았다고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진짜 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어머니가 홀로 버티신 게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얼굴도 알 수 없는 저의 시아버님은 당시 이런 흐름 안에서 어떻게든 처자식을 위해서 버텨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학생이었던 저희 외삼촌도 운 나쁘면 끌려가던 판국이었으니 상황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소집 영장도 없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무조건 징집해가고 길 가는 민간인들도 잡아가고 그랬었나 봐. 우리는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징집되어 갔는지도 몰라. 어느 날인가부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끌려가는 걸 누가 봤다고도 했었나 봐. 그렇게 해서 어머님은 돌아오지 않을 남편을 서울의 집에서 계속 기다리며 언제 오나 저제 오나 하며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폭격이 시작되고 갈수록 열세가 이어지니 더 이상 그 자리를 머물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 길로 나와 명철이, 명희 이렇게 데리고 피난길을 떠나신 거야. 옆집 할머니랑 함께 말이야. 그나마 내가 제일 컸고 그 다음이 명희가 3살 배기였고 명철이는 100일 잔치도 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어머니 등에 업혀가게 됐던 거지. 피난길을 쫓아가던 길은 저도 눈에 선하긴 했어요. 저 역시 장녀였고 이렇게 어린 동생들이 엄마와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시골에 있는 외가까지 정말 정신없이 내려가게 되었고 서로 잃어버릴까 싶어 눈에 핏발을 세워가며 계속 찾아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 상황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당시 아무리 모든 게 험난하고 정상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 무렵 저도 임신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땠을까 싶더군요. 그 길에서 나는 우리 사촌형을 따라다니고 있었거든. 나는 5살이었고 형은 14살이었어. 아무래도 어머니는 사촌이 있으니까 안심을 하셨던 것 같고 갓난쟁이인 명철이도 등에 업은 데다가 3살 명희까지 손에 잡고 챙기고 짐도 들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런데 그만 어느 길 어귀에서 나와 어머니가 갈라지고 만 거야. 어찌 보면 피난길 중 가족을 잃어버린다는 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당시 저도 엄마와 아버지가 내내 무서운 표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멀쩡히들 같이 움직이다가도 찢어지기도 했었으니까요. 저만치 앞서가던 우리 남편과 그 사촌형은 어느새 행렬에서 사라졌고 나중에 다시 찾아서 껴들려고 보니 아무리 봐도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와 형은 계속 딴 길로 새는 듯해서 불안한 거야. 당황한 나머지 나중엔 형이 나한테 엄청 짜증을 내더라고. 그러다 나를 버리고 가버렸어. 그때 나도 굶어 죽을 듯이 배가 고픈데 형마저 사라지니까 너무 무서웠고. 이 상황을 들으니 남편이 너무 짠하고 안 된 거예요.
놀아준다고 데려갔던 형이 나중엔 행렬에서 탈락하게 되고 하니 결국 사촌동생을 길에 아무렇게나 버려두고는 자기는 사라진 거죠. 그때 겨우 5살이었던 애를 놔두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쩌라는 건지. 당시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보이지 않아서 내내 불안해하면서도 앞에 있는 애들이며 사람들 무리를 보며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나 봐요. 이미 짐이며 등에 업힌 애기며 한쪽 손으로 간신히 붙들고 있는 딸까지 다 챙겨야 했으니까요. 중간에 총성도 울리고 다들 기절할 듯 비명을 지르고 가다가 쓰러지는 노인들도 있고 애기들도 있으니 어머니는 그 안에서 간신히 정신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셨더군요. 이때 어머니는 무슨 계곡을 건너 한참 내려가던 중 비로소 큰아들이 정말로 없어지고 아예 안 보인다는 것을 실감하셨다고 해요. 어딜 가서 붙잡고 물어봐도 다들 모르고 애들 한두 명 잃어버린 집이 어머니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당시 이 얘기를 하는 동안 궁금해서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눈을 아주 가늘게 찌푸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만식이를 놓치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던지 다들 모른다는 거야. 서로 모든 게 무섭고 날이 서 있을 때니까 남의 집에 잃어버린 것쯤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 그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 내가 나중에 어떻게 애들 아빠 얼굴을 보나 생각을 했지. 그때는 그래도 애들 아빠가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나 봐. 전쟁이 끝나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으니까.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을 놓치고 난 뒤 제정신이 아니었으나 품에서 울어대는 애기며 배고프다고 찡찡대는 딸을 먹이고 챙겨야 하니 정말 피가 마르셨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게 안쓰러워서 옆집 할머니가 같이 좀 챙겨주셨다고는 하더군요. 그러던 차에 정말 영화에만 나오는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정말 다시 되새겨도 들을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어떤 허름한 기차 아니었어. 어린애가 죽을 듯이 마냥 기절해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사람마다 불쌍하다고 뭘 쥐어서 먹여주기도 하고 어떤 아주머니는 데려가서 먹이기도 했었지. 계속 나는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처럼 홀로 떠돌아다니는 애들도 몇몇 있었어. 거의 아사할 수준으로 기진맥진해 있었던 남편은 당시 남편을 마주했던 어머니 말로는 아주 처참했다더군요. 글쎄, 만식이 이 녀석 완전 그 뭐야, 저번에 TV에서 본 그거 미라 같은 거야. 바람을 훅 불면 종일장 마냥 날아갈 것 같고 그런 거 말이야. 내가 몇 번이나 물었어. 너 만식이 맞냐고 말이야. 당시 남편은 아이들이 올라타고 있던 기차에 떠밀려 같이 탔고 피난길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그 기차에 타셨던 것 같아요. 나는 앞이 희미해서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 죽은 건지 산 건지. 어린애인데도 의식이 없었을 때지. 그리고 이전에도 한 번 죽을 뻔했기에 더 넋이 나가 있었어. 이 말은 남편이 기차에 올라타고 얼마 안 되어 벌어진 일 때문인데요. 그때 어린애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었나 봐요. 갑자기 웬 아주머니가 뛰어오시더니 등에 맨 배낭을 찢어질 듯이 때려대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불 붙었잖아, 불! 얼른 꺼뜨려, 얼른! 막 이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끝도 없이 쳐대며 겨우 불씨를 꺼뜨렸다고 하시더군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 불이 붙은 상태였고 그때에도 그 아주머니가 빠르게 발견하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불을 잠재우고도 힘이 없었던 남편은 주저앉아서 멀뚱히 있는 그 사이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때 어머니는 본인이 헛것을 본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내 눈으로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 왜냐면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애들 아빠도 그렇게 사라져서 오지 않고 다들 죽었을 거라고 말만 하더라고. 그러다 큰아들까지 잃어버렸는데 이때도 다들 당연히 죽었을 거라는 거야. 그때 정말 길에서 죽은 노인들이며 애들도 정말 많았거든. 순식간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셈이 되었고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던지. 차마 믿을 수가 없어서 입이 떼어지지도 않았고 본인 아들 만식이일지 혹시 아닐지 몰라서 한참을 바라보고만 하셨대요. 그러다가 천천히 가서 얼굴을 들여다보고 물어보셨다더군요. 너 만식이냐? 만식이 맞아? 만식아, 얘 너 만식이 맞냐? 당시 종이장 같은 몸으로 눈은 완전히 풀려버린 채 겨우 껌뻑껌뻑 걸어가면서 어머니와 시선을 맞췄던 남편. 눈앞에서 불이 꺼지는 듯 켜지는 듯 그렇게 한참을 응시했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해요. 혼자 이탈되어 버린 그 피난길에서 어린 남자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누군가가 도움을 겨우겨우 주었고 그 덕에 목숨을 이어가며 거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고 간절했던 엄마를 눈으로 마주한 거고요. 그런데 남편도 정말 어찌나 가련한지 그 어린애가 그간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앞에 엄마를 두고도 믿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만날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없었던 거야. 굶어 죽을 뻔하다가 발로 채인 적도 있고 그 기차도 내가 무슨 정신으로 올라탔는지도 몰랐으니까. 어머니가 몇 번이나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 말을 들으면 그때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결국 어머니는 잔뜩 꺼진 눈으로 힘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 아이가 자신 아들이란 걸 아셨고 그때 부서질 것 같은 그 작은 몸을 끌어안고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 흐느끼셨다고 해요. 모양새는 너무 처참했지만 숨이 겨우 붙어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던지 몰라. 일단은 살아있으니까. 어머니는 그때 상황이 당장 몇 초 전에 일어난 것 같은 표정으로 한참 다른 어딘가를 계속 보고 계시더군요. 당시 어머니의 나이가 20대 중반을 넘긴 때에 일어났던 일이고 저도 그쯤의 나이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으니 어머니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았겠는 거예요. 저야 직접 아이를 낳아서 손에 안아보고 키우던 와중에 그런 일을 겪진 않았지만 자식이 생긴 이래 내 한 몸처럼 느껴지는 건 같은 마음일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온 남편은 중간중간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조그만 간식거리로 겨우 연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후로 서울집으로 돌아왔고 엉망이 된 곳에서 다시 생활을 시작했나 봐요.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고 있던 중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맞닥뜨리게 되셨어요. 은연중에 예상은 했으나 몇 번이나 부인하고 싶었던 사실이었고 다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본인은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으로부터요.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 전사 통지서를 받아보게 된 거야. 정확히 어느 전투에서 돌아가신지는 알 수 없었던 것 같아. 그때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들을 셀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저희 외삼촌 역시 그랬고 남동생이건 남편이건 간에 가족의 생이별 이래 죽음을 통보받는 건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차마 정신을 놓으실 수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애들이 나만 보고 목을 빼고 밥을 달라고 울어대는데 거기서 저들 아빠가 죽었다고 애미가 목 놓아 울어본들 무슨 수가 있겠어. 여전히 돌아서서 새끼들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나 혼자 속을 달래는 수밖에 없었지. 어머니는 이렇게 젊은 날에 과부가 되어 자식들을 다 둘러안고 힘들게 살아가시려는데 그때 슬픔을 채 가누기도 전에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바로 시댁 식구들로부터 말이에요. 다들 어찌어찌 피난길로 돌아와 근처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으나 아들이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아이고, 이놈이 명 짧은 건 다 색시 잘못 얻어서야. 안 그랬으면 징집도 안 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아들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시댁 어른들이 어머니를 못 살게 구셨나 봐요.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런 온갖 구박과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끝끝내 버티셨거든요. 본인이 너무 시집살이를 호되게 겪어서인지 자기는 절대 며느리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대요. 만식의 할머니가 보통 성질이 아니셨어. 전쟁 후에 별 난리가 다 터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도 죽어가는 판국이었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매섭게 야단을 치는 거야. 먹거리도 구해오고 시부모도 챙기라고 말이야. 며느리가 나 하나뿐이 아니었는데 맏며느리라고. 그리고 유일하게 당신 아들이 죽었다고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 이때 어머니가 당하셨던 얘기는 제 얘기도 아는데 왜 그렇게 속상하고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수모를 당하셨던 걸까요? 틈만 나면 시할머님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미워 죽겠다면서 꼬챙이를 갖고 때려대고 괴롭혔다나 봐요. 아들이 이름 모를 전장터에서 숨을 거둔 것에 대한 분풀이를 죄 없는 며느리에게 했던 거죠.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꿈을 꿔. 전쟁도 무서웠지만 시어머니도 무섭고 시누이들도 무서웠어. 그들 눈에는 내가 전쟁 원수보다도 미웠던 것 같아.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시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을 때였어요. 호된 병에 걸려서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시 고모님들도 3명이었는데 한 분은 휴전되고 얼마 안 되어 또 병에 걸려서 죽었고요. 정말 험난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머님은 아버님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더군요. 어머니, 이 사람 있는 데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어머니였다면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했다면 죽은 남편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 이 말을 했더니 어머니 눈이 잠깐 커지더니 이내 웃으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처음엔 그랬어. 당신이 그리워 죽겠는데 이제는 시집살이 하느라 죽겠다고 속으로 넋두리를 했었지. 그런데 너희 시아버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저 시집살이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야. 결혼했을 때도 아주 심했었거든.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정말 따뜻했어. 나를 엄청 아껴줬고. 어머니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흑백 사진 2장만 본 게 전부인 아버님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우리 남편에게서는 볼 수 없는 아내에게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식구들이 자기 색시한테 모질게 굴더라도
그렇게 감싸고 잘해주셨다고 하더군요. 특히 이 얘기는 저도 듣다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한 번은 만식이를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말이야. 정말 죽도록 친정에 가고 싶은 거야. 그때 엉엉 울었어.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애처럼 울어댔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알면서도 그때 눈물이 나오니까 그냥 주르륵 흘려댔어. 그랬더니 니네 아버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니? 당시에는 친정으로 대뜸 시집간 딸이 간다던지 아니 시댁 자체에서 그렇게 순순히 보내주는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아버님은 자기 부인이 그렇게 울어대니 대뜸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보 갑시다. 내 등에 업혀요. 내가 데려다 줄게. 만식이는 어머님께 잠깐 맡기고 다녀옵시다. 얼른요. 세상에. 이 말을 들은 시할머니는 당연히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저 연병할 것. 부지깽이로 아침 저녁으로 처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어디서 겁도 없이 그런 복나갈 소리를 짓거려? 이리 와봐라. 어디 오늘 얼마나 맞아야 제정신으로 돌아올 거냐? 이렇게 호랑이 마냥 으르렁거리면서 성을 내는데도 아버님은 아랑곳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갔다가 금방 올게요. 얼른 다녀올 테니까 민식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른 다녀올게요, 어머니. 그러면서 어머니 손을 잡아 끌고 대뜸 나오셨고요. 아들을 낳고 몸이 성치 않은 아내가 걱정되었던 아버님은 그대로 업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몸이 아프기도 하고 빼짝 말라서 젓가락 같은 몸이긴 했어. 그렇다고 해도 몇 시간을 업혀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지. 그런데 네 아버님은 중간에 내려주질 않았어. 바위에 앉아서 쉴 때에도 나를 업고 있더라고. 정말 듣는 내내 코끝이 찡해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어머니 친정집까지 반나절이나 넘도록 업고 가서 데려다 주셨다는 거예요. 친정 식구들도 깜짝 놀라고 거기서 밥이며 이것저것 얻어드시고 다시 나오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실 때 어머님 눈에 절로 꽃이 아른거리는 듯 했어요. 나는 그때 꿈도 가끔씩 꿔. 어쩌면 니네 아버님이 자기 먼저 가고 내가 외로울까봐 오래오래 기억하라고 그런 꿈 같은 추억을 만들어준 걸까? 다시 시댁으로 오는 길에 피어있던 꽃이 어찌나 이쁘던지. 그때 그 향내가 생각날 것 같기도 해. 글쎄, 내가 그걸 예쁘다고 했더니 그걸 또 하나 뜯어가지고 내 귀에 꽂아줬지 뭐야. 그런데 그게 독이 있었던지 며칠을 귀가 파랬었단다. 그렇게 아버님은 끊어질 것 같은 허리를 하고도 아내를 업고 종일토록 걷고 걸어서 처가를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 기억이 너무 소중해서인지 이후로 혹한 시집살이를 또 겪으면서도 참고 또 참으셨다더군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네 아버님이 그립고 그립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마는 같이 나란히 묻히는 것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헌데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참 씁쓸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당시 참전 이후 전사자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아버님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으셨던 걸 테고요. 그저 어디 북쪽으로 넘어가셨다는 얘기. 그러니 거기서 숨을 거두셨을 거라는 것. 그 정도밖에 정보가 없었으니
시신 찾는 건 도통 불가능한 말이었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아버님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건 거의 저 무렵 때 이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후로도 가끔 얘기 나오면 몇 번씩 화제가 될 때는 있었지만요. 그러시면서 본인이 얼마나 살겠냐고 아주 씁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전이라면 반전인 사실이 있는데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제 40이 되어가고 어머니께서는 무려 90대 중반이 되도록 사셨답니다. 남편은 언제나 매번 입버릇처럼 저에게 본인 어머니를 부탁했었죠.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바래. 그냥 우리 어머니만 잘 모셔주었으면 좋겠어. 당신도 알잖아. 나와 어머니 사이가 얼마나 애틋한지. 어머니 때문에 혹시 힘든 게 있다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어찌 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 이상한 말이었지만 이렇게 굳이 말을 하면서 꽤나 애달픈 마음을 전해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잠깐 집을 비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외에 나가게 된 거였어요. 그때에는 건설 기술자들이 해외로 빠지는 일이 많았었는데요.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처자식도 딸려있고 어머니도 모시고 있으니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이런 작업이 있는 것 같아. 주변 사람들 보니까 고민도 하지 않고 갈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일단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때 우리 아들은 3살 정도였고 저는 간간히 일을 하면서 살림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충분히 돈을 벌어올 수 있다면서 해외 파견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본인 결심이 이미 굳어진 것 같고 그 와중에 도련님까지 데리고 갈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이미 당신은 결정한 것 같은데 뭘 어쩌겠어요. 잘 다녀오세요. 저랑 애랑 어머니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남편은 2년 정도 싱가포르에서 건설 일에 집중했고 정말 남편 말처럼 이전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는 했어요. 이후 시간이 좀 지나자 남편은 아주 작은 토지를 싼 값에 샀고 거기에 자그마한 2층 집을 짓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어머니도 모시고 애들이랑 같이 살면 될 것 같아. 2층을 애들 방으로 올렸고 아래층에서는 우리 방과 어머니 방, 그리고 여분 방을 또 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남편은 일일이 다 구조를 짰어요. 처음에 저에게 결혼할 때 약속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니 실제로 그 상황을 다 이루어가는 것 같아서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만 잘 모셔준다면 나는 정말 여한이 없어. 지금은 이렇게 작은 집이지만 내가 꼭 당신이 편해질 수 있는 곳으로 환경을 만들 거야. 제발 나를 믿어줘. 사실 이 말은 제 딸이 한창 큰 뒤에 제가 별 생각 없이 얘기해 줬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딸은 퍼뜩 화를 내지 뭐예요. 뭐야, 아빠? 할머니 모셔줄 여자가 필요해서 엄마랑 결혼한 거야? 엄마 때나 그렇지. 이제 그건 진짜 마지막 세대야. 누가 날 키워준 것도 아닌 남의 집 부모님 모신다고 청춘을 바쳐. 나는 그렇게는 안 살 거야. 아니, 그러느니 결혼 안 해. 할머니가 좋은 분이긴 하지만 증조 할머니처럼 그렇게 독살 맞은 시어머니면 어쩌려고. 이렇게 말을 해대는 딸의 말도 틀린 것 같진 않아요. 저도 그 당시에 흐름치고도 약간 황당했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실제로 집을 점점 넓혀가면서 새로 지었고 아래층에서는 새를 지어가면서 부수익까지 얻게 되었고요. 말 맞다나 남편이 밖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온 덕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게 되었답니다. 하여간 저는 남편의 이런 막무가내 요구와 딸의 염려와는 전혀 달리 어머니와는 무난하게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앞서도 말했지만 전혀 까탈스러운 분이 아니었고 그 시대 분들 치고 꽤 바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외려 귀찮게 할 때가 많았죠. 엄연히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야. 예, 나는 애미 너랑 굳이 너무 가까이 지낼 생각도 그렇다고 너무 냉정하게 지낼 생각도 없단다. 너는 너네 어른들한테 잘하면 된다. 나는 신경 쓰지 마라.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숟가락만 더 늘었다고 생각해.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어머니께서 살림도 되게 꼼꼼하시고 음식도 맛깔나게 잘하시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빚은 만두며 만둣국이며 나물 같은 것들도 정말 좋아하고 잘 먹었어요. 수육도 얼마나 맛있게 하시는지 음식 솜씨가 참 좋으셨답니다. 그러니 따라서 배워보고 싶기도 했는데 저는 도통 실력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머니께 이런저런 것들을 조르게 되었어요. 남들이 보면 꽤 이상한 고부관계 같을 정도로요. 너도 잘하던데 굳이 내가 한 게 뭐가 맛있다고 그러냐. 나도 나이 들어서 다 시어 빠진 것만 하고 맛도 없을 텐데 아직 먹을만 한가 보다. 나야 기분 좋지. 이러시면서 알았으니 사다 놓기만 하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이런 부탁도 제가 어머니를 편하게 느끼니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저에게 늘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도 꽤 의외였고요. 나는 시집살이를 아무리 독하게 했다 쳐도 어른들을 모시고 이렇게 오래 살아본 적은 없어. 자그마치 벌써 애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신세를 지니 그저 네가 대단하고 미안할 뿐이지. 만식이 성화에 지금껏 나를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미안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어머니의 여동생, 저에겐 시이모님의 경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무려 9살 아래인데도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 결국 가족들 곁을 떠나 요양원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정정하시긴 했지만 그 얘기를 들으신 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셨나 봐요. 이때에도 어머니도 나이가 90세셨고 그 여동생이신 시이모님도 81세의 나이였으니 치매 판정이 와도 전혀 이상한 나이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더 일찍 찾아오셨고 70세가 되지 못한 상태로 일찍 세상을 뜨셨거든요. 그런 걸로 치면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시는 편이기도 했어요. 헌데 아무래도 90세를 넘기시니 치매 같은 질병은 아니어도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셨나 봐요. 말수도 점점 줄어들기도 하시고 몸 움직임도 이전보다 많이 줄어드셨습니다. 그쯤 되니 남편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나 봐요. 어머니가 진짜 장수하셨지. 그런데 요즘 저렇게 몸이 약해지신 걸 보면 갈 때가 되신 게 아닌가 싶고 나도 참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말이야. 당연히 그런 나이신 건데 새삼 속상하네. 남들이 보면은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아예 틀린 말도 아니었지만 굳이 남의 생각을 신경 쓸 게 뭐가 있냐고 했어요. 그저 어머니와 보내는 하루하루의 시간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저조차 유독 어머니가 정말 가실 때가 되었나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애들 아빠랑 같이 묻히고 싶구나. 가평 땅에
같이 살던 그 동네에. 남편 말로는 잠깐 그쪽 동네에 사셨던 적이 있었다는데 유독 그 동네 생각이 나시는 건지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썩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보니 이상하게 그 근래에 자꾸 같은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런 바람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도통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도 나이가 70이었고 세상 변화도 자식들이 알려줘야 겨우 알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몸이 많이 아프신 건지 이제 걸어서 움직이질 못하시고 부축을 해드려야 하고 누워서 생활하시는 날이 길어지신 어머니를 보니 저도 슬슬 노년의 삶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더군요. 비교적 몸이 튼튼한 편이긴 하지만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저 역시 80살, 90살의 삶을 살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갈 날을 앞두고 저렇게 막연하게나마 바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적어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의 심정이 과연 어떤 것일까? 처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네요. 어머니가 그렇게 막 자주 습관처럼 하신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의 뇌리 안에 남아있긴 했었거든요. 좀 생각을 하던 중에 결국 아들과 딸에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말인데 전 같지 않게 유독 할아버지를 찾으시더라고. 가실 때가 된 것 같아. 그런데 할아버지랑 같이 묻히고 싶다는 거야.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할머니 이제 말도 정확지 않고 웅얼거리시는데 그 말을 하실 때마다 참 서글프더라고. 거의 하소연하듯 털어놓았는데 초반에는 애들 다 제 말을 듣고 비슷한 반응이긴 했어요. 그래도 별 수 없지 않냐. 가실 때가 되기는 하지 않았냐 하면서 말이에요. 저도 동의는 하고 있다가 불현듯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곧장 다시 물어봤어요. 저기, 너무 옛날 기록이라서 이런 거 찾기 힘들려나? 왜 우리나라에 전쟁기념관 같은 것들도 있잖아. 니네 어릴 때 소풍으로도 많이 갔고 말이야. 그런데 뭐 어디 나라 기관 같은 곳에 뭐 좀 찾아볼 방법이 없을까?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아들도 당황스러웠는지 가만히 있고 딸이 겨우 입을 열더라고요. 엄마, 근데 그럴 수 있으면 진작 찾지 않았겠어? 할아버지가 뭐 중간에 실종되신 것도 아니고 전사했다고 연락도 왔었다며. 그럼 어렵지 않을까? 이 이상 우리 셋 다 정말 아무것도 가늠해 볼 수 없었기에 이렇게 화제가 끝났는데요. 며칠 지나서 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집단에도 이게 못내 걸렸던 건지 아니면 제가 말한 게 계기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엄마, 내가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저기 기관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정보 알아둘 수가 있더라고. 제적 등본부터 해서 전사 통지서랑 관련된 것도 있고 말이야. 나도 가끔 전에 뉴스로 보긴 했는데 간혹 전사자 유해 찾는 경우도 있나 봐. 엄마 말 듣고 검색해보니까 어디서 발견되기도 했다더라고. 이 말을 들으니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더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딸이 희망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라도 혹시 찾아낼 수 있도록 유전자를 채취해서 정보를 등록해두기도 하나 봐.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최대한 해보면 어때? 나도 이거 보면서 좀 후회스럽긴 하더라고.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얘기 몇 번 해줬는데 진즉 이런 거 해뒀으면 좀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고. 딸의 말에 무척 깊게 공감이 되기도 하고 저 역시 얼른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안 그래도 바쁜 딸과 아들을 좀 더 귀찮게 했어요. 지금이라도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되던 간에 할 수 있는 건 좀 해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몇 번은 집에서 컴퓨터로 하려다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전화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나 이래저래 유가족으로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보다는 애들이 훨씬 더 고생을 했었답니다. 얘네들도 자기 자식들 키우고 배우자랑 사느라 하루하루가 바쁜데 말이죠. 그러게 제가 좀 더 젊을 때 진즉 나서서 이런 걸 해볼 걸. 어머니나 애들이나 양쪽에 다 미안하더라고요. 어머니의 병세는 늘 일정했고 계속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고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둔 다음 이후로도 동향을 좀 알아보긴 했지만 저와 남편은 엄청난 기대는 솔직히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과 연락이 두절된 게 70년이 흘렀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저희의 대처도 그리 오래된 것들도 아니었으니까요. 가급적 일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머니가 떠나시게 되더라도 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에 우리는 다소 실감나지 않는 연락을 받아보게 된 것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몇 번이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확인을 하면서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너무나 대단하고 감격스럽게도 아버님의 시신을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시기에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시 정확히 아버님이 어느 쪽까지 가셨는지도 알 수 없었는데 어렴풋이 알고 계셨다던 북쪽이 맞았더라고요. 그쪽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에 숨을 거두신 게 맞았고 해외에서는 한국전쟁에서 숨진 시신들을 송환해서 DNA 검사를 했었나 봐요. 거기서 우리나라 국군의 유해를 감식해냈고 이후 모국으로 송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때 발굴과 감식을 위해 검토한 지역이 북쪽이었으며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우리 아버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이때 연락을 받아보고서도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맞는가 싶어 입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몇 번이나 같은 정보를 어머니께 되묻기도 하고 어머니는 한창 작아지고 처진 눈끝으로 눈물을 또르르 흘리셨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니 눈을 그대로 질끈 감으신 상태로 이제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입을 계속 오므렸다 폈다 하시더니 중얼거리실 뿐이었어요. 정말이야? 꿈이 아니고 진짜냐? 계속 이 말만 힘겹게 반복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울컥해서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어머니 입장에선 그리워하던 남편이셨겠지만 아들인 우리 남편과 형제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제 거의 기억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헤어짐을 겪은 이래 70년이 되는 시기에 이렇게 유해 송환이 이루어지게 되다니 나중에 서방님이며 아가씨에게 연락을 드렸을 때에는 다들 실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게 정말이에요? 언니, 그게 정말이야? 누가 그걸 찾은 거예요? 언니가? 아가씨는 먹먹한 목소리로 말을 제대로 잇지를 못했고 저는 제가 아니라 애들이 알아봐 준 거라고 말을 했어요. 얘네들 둘이서 바쁜 와중에 알아봐 준 덕에 이런 결실을 맺었네요, 아가씨. 아무튼 저도 생전 뵌 적 없었던 아버님을 이렇게라도 뵙게 되는 거네요. 아가씨는 더 마음이 애틋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끝맺기도 전에 아가씨는 엉엉 통곡을 하면서 거의 10몇 분을 전화를 끊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어릴 때에 아버지와 헤어진 거라 기억은 없고 늘 당연히 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자라왔었으니까요. 지방에 계신 서방님도 내용을 듣고는 한 걸음에 달려오셨고 우리는 그렇게 절차를 거쳐 해당 날에 무사히 유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어머니는 본인이 먼저 가시게 되면 가평 옛날 그 지역에 묻어달라고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혼자 외로울 것 같아서 싫다고도 하셨었거든요. 나 혼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다 부질없다. 그래서 자식들끼리 어떻게 해야 하나 가끔 화제만 나올 뿐 다시 흐지부지 되곤 했었어요. 우리 애들 역시 주변을 통해서 알아보기는 했지만 진짜로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절차가 성사될 거라는 기대는 많이 하지 않았던 듯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전사자 송환이 조금씩 일어났었고 행사도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후에도 뉴스에서 몇 번씩 목격이 되곤 하는데 그 가족들 역시 우리와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어머니께서 갖고 계신 그 흑백 사진 속 아버님은 우리 남편보다는 둘째인 서방님과 좀 더 닮은 얼굴을 하고 계셨는데요. 정말 젊디 젊은 그 나이에 숨을 거두면서 어떤 생각이셨을지. 그리고 무려 70년이 지나 그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아내 곁으로 와서 묻히게 되시다니. 참으로 많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오갔어요. 본인의 큰손주와 손녀가 50살이 가까이 되었다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이실지 많은 것들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아직도 이 행사가 있던 날 방에 누워 소식을 전해 들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그려지는데요. 그게 어느덧 몇 년 전이 되었고 그 사이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돌려받게 된 지 몇 달이 안 되어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죠. 우리가 아버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알려드렸을 때 어머니 눈가에 일순간 찡그리던 주름이 다시 풀어지면서 무척 편하게 자리 잡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별 말씀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지만 그것만으로도 어머니가 마음을 놓고 편안함을 느끼시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아마 저만의 감정은 아니었는지 그 모습에 아가씨가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이후 어머니의 소원처럼 아버님과 함께 그 가평 땅에 묻히게 되셨고 남편은 종종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가끔 잊었다가 생각난 것처럼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아들인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을 못했어. 아무리 애들이 알아봐줬다지만 당신이 찾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면 애들이 새삼 알아볼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아버지를 찾아드린 덕분에 어머니 가시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여한이 없나 봐. 다 당신 덕이야. 남편의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상 제가 한 건 거의 없기에 머쓱하기도 하면서 전쟁과 분단, 그리고 생이별, 가족 간의 관계 등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겪었고 저의 가족들도 그 틈새를 비껴가며 다 체험했었고 세월이 무수히 흘러오는 동안도 여전히 그 자국은 남아있었어요. 그 시대를 겪고 생이별을 해야 했던 것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오랫도록 남편을 그리워하고 마지막까지 또 그리워하던 어머니를 보면 잘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이 뒤섞이곤 합니다. 아마 저도 적지 않은 나이로 역사의 한 굴레를 크게 겪은 시대로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정말 기적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만남을 가지신 뒤 이제야 진짜 아버님 곁으로 가게 되신 건데요. 그 끝 무렵의 모습이 종종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 소식을 전해 듣고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누운 채로 미간을 찌푸리시며 힘겹게 되물으시고 그렇게 반복되는 저희 대답에 눈물과 탄성을 뱉어내셨던 어머니. 유가족의 자격으로 저희가 대신 접하고 전달드렸을 때에 그제사 잔뜩 힘준 미간을 풀고 안심하셨던 어머니.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건들이 있고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있고 전쟁이건 아니건 어디에나 슬픈 일들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만 소중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심심한 소리를 해보자면 저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해 본 적은 없어요. 그저 마치 전쟁 속 전우처럼 서로 의지해 가면서 살아왔고 어머님 같은 로맨스는 없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안쓰럽고 먹먹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대로 이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잘 살아왔어요. 가족밖에 모르고 살아준 내 남편. 이 사람이 있어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삶의 마지막 결실을 잘 맺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가며 마지막을 향해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걸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나이대 여러분들은 이런 제 마음 많이들 공감하시겠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복 많이 받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나날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